안녕하세요, 이하익군입니다. 오늘은 전기차 시대가 확산되면서 세계 1위 토요타가 오히려 몰락할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토요타는 2010년 가속 페달 결함에 대한 대규모 리콜 사태가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가속 페달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서 토요타 CEO는 2010년 2월 차량 운전자들이 겪은 모든 사고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읍소를 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2010년 8월에는 미국에서 토요타 렉서스 차량에 급발진 사고가 또 있었어요. 일가족 4명이 모두 사망해서 사회적 문제로 비화가 됐던 적이 있어요. 1937년 창설된 이후로 최대 위기가 됐었습니다. 토요타 8년도에 미국 GM을 꺾고 세계 1위 완성차 업체가 됐었어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과잉 생산이 좀 문제가 됐었고 벌금도 내고 소비자 배상도 하고 이미지가 완전히 손상이 됐었습니다. 양산에 집중하다 보니까 일본 특유의 굉장히 깐깐한 품질을 놓친 케이스예요. 하지만 토요타는 이후 구조조정을 거쳐서 정상 궤도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카이젠이라고 경영학 교과서에서 많이 나오는 고정 비용 절감 방식, 하이브리드 신규 시장을 공략을 했고 중국과 멕시코 등의 공장을 신축해서 관세 비용을 크게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2012년부터는 다시 세계 1위에 등극해서 혁신의 아이콘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2019년 20년만 해도 토요타는 세계 1위의 자동차 회사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했습니다. 2021년 상반기 자료입니다. 매출만 보면 상반기에 폭스바겐 대비 약간 떨어져서 이제 2위지만 순이익은 여전히 1위예요. 영업이익도 11% 정도는 나쁘지 않아요. 세계 1위 회사로서 손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야기꾼은 이 세계 1위 회사 토요타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일까요? 이야기꾼은 토요타의 두 번째 큰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도 보고 있어요. 이것을 승자의 저주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내연기관에서 1위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차세대 성장성으로 하이브리드하고 수소차를 올인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전기차가 굉장히 부상을 하고 있다는 점이 새로운 변화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토요타는 과거에 승리했고 지금도 실적을 내고 있는 것들에 매몰되어서 새로운 메가 트렌드에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테슬라는 2018년 이전부터 계속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시장 점유율은 더 커지고 있어요. 그 이후에 폭스바겐과 GM이 정신 차리고 전기차 시장에 등장을 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2019년에 무려 2위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4위까지 좀 내려간 상태예요. 전체 10위 중에 토요타는 보이지가 않아요. 토요타는 전기차 비중이 1%도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이브리드 차와 수소차에만 집중을 하고 있어요. 의사결정 과정에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일본이 전통적으로 많이 범하는 실수예요. 지금이 처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전기차 시장이 폭발하고 있는데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어느 정도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냐면 작년에 이미 1000만 대가 넘었어요. 2030년대에 1000만 대를 하느냐, 2만 3천 대까지 증가를 하느냐, 장밋빛 미래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2030년이 되면 내연기관을 50% 이상 대체할 걸로. 그런데 토요타는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이제 와가지고 경영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2030년까지는 당초 200만 대 정도 생산을 하겠다. 근데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80% 정도 올려가지고 350만 대를 생산하겠다고 목표를 잡은 거예요. 달성을 할 수 있을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폭스바겐은 500만 대를 계획을 잡은 상태고 폭스바겐도 계속 판매 목표치가 상향하고 있어요. 350만 대를 생산한다 하더라도 2030년 전기차 시장 점유율 7%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연기관에서 1위를 하고 있는 토요타 7% 시장 점유율은 몰락한 것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먼저 전기차가 왜 중요한지부터 기술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야기꾼이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율주행에 필수적이고 SoC를 활용해서 인베디드 시스템과 비슷하게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원가 절감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플랫폼 또는 전기차
배터리 측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전기차는 단순히 자동차의 동력 방식이 바뀌는 것으로 그치지가 않습니다. 자율주행을 하고 또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서 모빌리티 서비스 등 각종 기능을 수행하고 패러다임 시프트를 이루는 것으로서 전기차는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율주행을 할 정도로 미세한 주행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내연기관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매우 미세한 모터 컨트롤을 통해서 정밀하게 주행을 컨트롤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애물이 갑자기 생겼을 때 전기차가 즉시 정지할 수가 없어요. 테슬라와 같은 SDV, Software Defined Vehicle, 파워트레인뿐만 아니라 자동차 구조 자체가 미세 전류로 컨트롤이 돼야 돼요. 차량 구조가 단순하고 또 확장성이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어떤 시스템 언어 칩이 들어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베디드 시스템의 핵심은 이 시스템 언어 칩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자체 설계한 SoC를 테슬라 차에 집어넣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씩 집어넣습니다. 이런 SoC는 내연기관이 강전 시스템에서는 동작을 못하고 인베디드 약전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전기차 시대의 수익성은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MAAS라고 Mobility as a Service 진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성숙기로 갈수록 애플이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더 많은 수익을 내는 것과 유사합니다. 테슬라의 SoC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나노 핀팻으로 1세대는 삼성전자에서 파운드를 했었는데 이후 TSMC로 갔고 다시 삼성전자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요. 사이즈가 260mm 스퀘어 정도면 이거는 서버나 데이터 센터에서 쓰이는 정도로 굉장히 큰 크기입니다. 스마트폰에 쓰이는 SoC보다 훨씬 강력한 성능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플로우 플래닝을 보게 되면 칩의 특성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이게 GPU고 이게 NPU고, NPU가 두 개나 있어요. 그 다음에 CPU가 있고 이게 LPDDR4 인터페이스입니다. CPU보다 GPU가 더 크고 GPU보다 NPU가 더 커요. 딥러닝을 위한 강력한 연산을 위해서 특화된 SoC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SoC이기 때문에 ECQ100 같은 인증이 또 필요합니다. Industrial Temp 환경 등을 잘 견디는 가혹한 외부 환경, 왜냐하면 자동차는 비가 와도 달려야 되고 폭염이 와도 달려야 되고 폭설이 오고 한파가 와도 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환경들을 반도체가 잘 견딜 수 있도록 훨씬 더 가혹한 조건의 PPM, 즉 불량 확률을 낮춰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자동차용 반도체의 스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플랫폼을 통해서 구조가 단순해지면 원가가 절감됩니다. 양산성이 일단 높아지죠. 점점 더 비슷한 재료와 비슷한 위치, 공정 크게 바꾸지 않고 살짝만 튜닝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산성이 크게 올라가고요. 확장성이 있으면 신규 모델을 개발하는 비용이 크게 줄어듭니다. 차량 구조가 단순하고 확장성이 있으려면 반드시 플랫폼이 필요해요. 현대는 eGMP라는 플랫폼을 진행하고 있고 폭스바겐도 전기차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전기차로 일원화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어요. 하지만 도요타는 여전히 프래그멘티드 되어 있습니다. 내연기관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차도 하고 있고 수소차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최근에 전기차를 또 한다고 하죠. 개발 및 양산이 4개나 있습니다. 이 4개를 경쟁력 있게 동시에 개발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이렇게 개발이 분산되고 양산이 분산되면 원가 절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요타가 전기차 플랫폼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보여주지도 못하고 있어요. 원가 절감은 전기차 배터리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전기차가 원가 절감에 유리합니다. 특히 전기차로 단일 시스템이 되는 경우에는 배터리만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 차를 보면 내연기관이 앞쪽에 있고 전기차가 뒤쪽에 있어요. 두 개의 시스템이 한 자동차 내에 모두 있기 때문에 원가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수소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쪽에는 연료전지 관련 시스템이 있고 전기차에서 배터리가 또 쓰입니다. 당연히 수소차도 원가 경쟁력에서 순수 전기차 대비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앞서 말씀드린 전기차용 시스템 언어 칩도 원가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처럼 강력한 SoC를 사용할 경우에는 중앙에서 모든 것을
통제를 하게 됩니다. 과거의 자동차 시스템은 로컬 시스템에 전부 MCU를 사용하고 있어요. 파워트레인에도 MCU를 쓰고 엔터테인먼트도 MCU를 쓰고 모든 지역 로컬 시스템에 MCU를 다 써요. 과거 내연기관 자동차는 MCU를 수백 개를 썼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중앙 통제식 시스템 언어 칩을 사용하게 되면 그게 거의 10분의 1로 줄게 돼요. 토요타는 전고체 배터리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요. 2차 전지 배터리를 최초로 개발을 하고 양산에 성공한 것도 일본 기업입니다. 일본 기업들이 처음에 완전히 시장을 독점을 하다가 지금은 한국으로 넘어왔고 그 이후에 중국까지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죠. 일본은 배터리의 초기 기술을 다 개발하고도 정작 과실을 거둘 대량 양산 시대에 와서는 또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배터리의 월스트 프랙티스가 일본 기업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VHS와 베타의 싸움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처음에는 베타가 유리했어요. 왜냐하면 일정도 앞섰고 크기도 작았고 화질이 앞섰어요. 일본 기업들이 대대적으로 밀던 비디오 테이프의 표준이었죠. 그 중에서 소니가 가장 천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VHS에서 경쟁에서 졌어요. 이 표준 경쟁에서 진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VHS가 일정도 넣고 크기도 크고 화질도 좀 떨어지지만 180분짜리를 할 수가 있어요. 베타는 100분밖에 저장을 못하지만 VHS는 180분까지 저장을 할 수 있어서 영화 한 편이 들어가요. 비디오 대여점에서 베타 비디오 테이프는 2개를 빌려야 영화 한 편을 볼 수는 일단 불편한 거죠. 그 이후에 LCD와 PDP 같은 시나리오를 겪게 돼요. LCD 디스플레이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곳도 일본 기업입니다. 일본 기업이 처음에 독점을 하다가 그게 또 한국으로 넘어왔고 중국으로 또 넘어가고 있죠. 대신 한국은 올레드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올레드도 일본이 먼저 개발했어요. 원천 기술들과 원천 소재들도 여전히 일본 기술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일본의 올레드 디스플레이 양산 회사는 없습니다. 처음에 일본 기업이 LCD 산업에서 한국 기업에게 밀리기 시작하니까 더 잘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PDP라는 새로운 표준으로 도망갔어요. PDP가 시장에서 성공하지 못했고 LCD는 스마트폰 등에 완전히 적용되면서 시장을 석권하게 됩니다. 일본은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완전히 낙오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로우엔드 디스럽션에 해당됩니다. 이거 얼마 전에 작고하신 크리스텐슨 교수님이 말씀하신 Innovative Disruption, Low-End Disruption이라는 이론에 근거한 거예요.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 회사가 기술은 좀 조악하지만 로우엔드에서 계속 올라오는 경쟁자들에게 어떻게 무너지는지 설명한 이론입니다. 일본이 1980년대, 90년대에 난공불락의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국 기업들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포니 자동차 등을 통해서 로우엔드부터 차근차근 시장을 갉아먹기 시작한 거예요. 일본 회사는 이런 한국이나 중국 회사를 더 강력한 원가 경쟁력과 양산 경쟁력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데 더 많은 기술력, 다른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을 포기하고 다른 기술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그 새로운 기술이 시장에서 먹히지 않고 그 로우엔드에서 차근차근 올라오는 기존 기술들이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 완전히 판도가 바뀌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크리스텐슨 교수가 말씀하신 로우엔드 디스럽션, 전형적인 예가 바로 일본 기업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 2차 전지와 전기차에서 그 역사가 다시 답습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되면 토요타는 경쟁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죠. 오늘은 전기차 시대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기존 세계 1위인 토요타가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기술 성장주는 경쟁 구도가 조금만 바뀌게 되면 금세 도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 대상으로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 기업들이 매우 잘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